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늘 코스피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16% 소폭 내린 3,920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배당 소득세율이 정해졌죠. 오늘 확실히 덕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주사 좀 강세 보였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 1% 넘게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에 92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얘기 나오고 있죠. 덕분에 바이오하며 여러 가지 수혜 예상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은 70전 내린 1,469원 9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8.6도입니다. 12월의 첫날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god의 길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최지용님께서 기차 타고 가는 중인데 첫 곡부터 감성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 있잖아요. 출근길에 들어보셨어요? 출근길에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듭니다. 내가 출근 여기 회사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안기영님 12월에 문턱 앞에 서서 출발합니다. 12월이란 길은 꼬불꼬불할지 평탄할지 오르락내리락일지 궁금하네요. 12월은 둘 다 있지 않을까요?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마지막인 만큼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어떤 거라도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자, 잘 마무리해보자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2교시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누가 금리 인하에 힘을 싣고 누가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뉴스가 매일 쏟아졌죠. 그런데 주말부터 그런 뉴스가 뚝 끊겼습니다. 이게 다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블랙아웃 피리어드, 또 quiet period라고 하죠. 블랙아웃 기간은 FOMC 회의 약 열흘 전부터 회의 종료까지 연준 이사와 지역 연은 총재 등을 포함한 FOMC 관련 인사들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 어떤 인터뷰나 개별 발언을 중단하는 시기입니다. 개별 발언이 회의에 임박해 시장에 불필요한 추측과 변동성을 만들지 않도록 아예 입을 닫는 건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단순히 말을 아끼는 걸 넘어서 행동까지 통제하는 꽤 강한 윤리 규정입니다. 실제로 최근엔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가 지난해 블랙아웃 기간에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일제히 침묵하면 시장은 대신 힌트를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으로 유명한 기자들이 쓴 기사 한 줄이 시장을 움직이기도 하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연준이 속삭이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FOMC 당시 모두가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던 때 닉 티미라우스가 기사 하나를 올립니다. 그것도 블랙아웃 기간에요. 연준은 0.75%포인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전날까지 0.5%포인트 올릴 거란 기사를 쓴 사람이 하루 만에 내용을 완전 뒤집는 기사를 내자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이 바로 뒤집혔죠. 시장은 이 친구가 파월한테 뭘 들었네, 이건 사실상 연준이 보내는 시그널이다 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과도 0.5가 아닌 0.75%포인트 금리가 인상됐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밤 제롬 파월 의장이 한 강연 행사에 초청돼 연설을 합니다. 블랙아웃 직전 사실상 FOMC를 앞두고 공개되는 마지막 공식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시장은 마지막 힌트가 될까 기대하는 분위기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의미 있는 얘기는 안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엇갈립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영국, 캐나다도 블랙아웃과 같은 공식적인 기간이 규정돼 있고요. 일본과 우리나라도 발언을 아끼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을 알고 들여다보면 시장 움직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첫째 날 이렇게 함께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한번 정리해보죠. 예, 코스피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개장 초에는 코스피가 1% 이상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네.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요. 1%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괜찮았고요. 거기서 세 가지 얘기가 다 있었는데 하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가 괜찮다. 그리고 AI 관련된 조금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쪽 주가들이 다 올라졌고요.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고조되는 그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장을 많이 걱정시켰던 것들이 누그러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오늘 장 초반 이후에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특히나 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첫 번째는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뉘앙스를 살짝 보여준 부분이 조금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쪽을 자극했고, 또 한편으로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게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게 주말 사이에 그때 대만 문제가 거론됐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트럼프가 양보하는 거 아니냐, 좀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올라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험자산 시장에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관련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대량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부에서 부양책을 곧 내놓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잘 얘기를 해보죠. 지난주 먼저 금요일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됐잖아요. 오늘은 이제 또 사이버 먼데이 되고 이게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보통 뭐 작은 소규모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발생하는 그 소비가 연간 매출의 한 뭐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이번에 보니까 걱정과 달리 사람들이 돈을 좀 썼더라고요. 이 마스터카드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4% 넘게 늘었다 그러고, 덕분에 금요일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소매업체랑 카드사 주가가 좀 올랐는데, 소비주 전망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주가는 사실 금요일 날은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이게 지속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대해서 딱 당일날 매출을 집계하는 마스터카드의 소비 동향 분석 서비스 스탠딩 펄스에서는 올해는 4.1% 전년 대비로 소비가 늘었는데, 이 매출이 작년 당시에는 뭐라고 집계했었냐면 3.4%라고 집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매출 증가율이 더 높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나눠서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매출 증가율은 1%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온라인에서의 판매량은 10% 이상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에 굉장히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온라인에서 우리가 살 때는 대부분 그 아마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러면은 이런 거 옮기는 거 따로 오셔야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은 그거 다 직원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근데 소비를 물론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중산층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 고가 선물을 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기간 내 소비 성수기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외식도 좀 하고 사람들이 뭐 외투도 좀 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용되는 임시 고용 직원들이 11월, 12월 달에 돈을 받아서 그것도 좀 쓰고 이런 식으로 승수 효과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네. 온라인으로 사는 물건은 사람들이 외출도 안 하고 그러네요. 사람 고용도 별로 창출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좀 그런 류의 승수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좋은데 이 할인 기간도 좀 길어지고 하다 보면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소비들을 잘 해줄 것이냐 그걸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약간은 그게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도 최근에 그런 유통주 소매주 뭐 카드사 이런 것보다도 약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아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이른바 이게 뭐 짠물 소비라고 하죠. 정말 싼 것만 진짜 쓸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쓴 소비는 아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소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금요일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진 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미국의 공식적인 노동 통계는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네. 있는데요. 그간에 나온 이제 민간 고용 데이터를 보면은 부진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제일 많이 보는 게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이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건데요. 네. 지난 4주간 고용이 주 평균 마이너스 13,500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최근 미국 고용은 10월, 11월 봐서는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앞서서 이제 그 전미소매업 협회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그 아까 이제 그 크리스마스 시즌까지의 소비 성수기 때의 매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매년 전망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전미소매업 협회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서는 소매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거다도 전망을 하는데 한편으로 그 기간 동안에 소매 업체들이 얼마나 고용을 할 거다도 같이 나와요. 여기서 고용을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올해의 전망은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대 정도. 이런데 작년에 한 40만 명 중반이었습니다. 작년 대비로 확연하게 연말 임시 고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들을 엮어서 보면은 연준의 양대 책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중에서 완전 고용이 조금 더 먼저 균열에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물가 불안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한번 연준이 더 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4% 초반에서 멈춰서 잘 안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를 좀 끌어내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을 올라갈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뭐 은행업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좀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진짜 금리 인하 확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예상하는 확률도 지난주부터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좀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뭔가 좀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전고점 돌파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빅테크 기술주도 다시 조금 일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지난 11월 동안 거의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요인들이잖아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근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AI 버블 우려도 이제 좀 진정됐다고 봐도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11월 중에 증시를 제일 발목을 잡았던 게 두 가지가 하나는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유동성에 대한 걱정이랑 그리고 AI 거품론이었는데 거품론이 나왔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딱 3분기 실적 시즌 거의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실적 발표한 팔란티어 실적 발표 때부터였어요. 네. 이게 어땠냐면은 그 전에 계속 실적 좋고 그래서 주가도 좋고 하면서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주가는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딱 마지막 실적 팔란티어가 나오니까 실적 너무 좋은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비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 부담이 약간 천장에 도달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그때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흠잡을 거 거의 없이 잘 맞아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주가 부담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주가 부담이 많이 해소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 뒤에 나온 좀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글의 TPU가 굉장히 잘 나왔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3.0 나오면서 우리 이거를 엔비디아 쓴 거 아니고 우리 자체 칩으로 다 한 거야. 근데 굉장히 성능 좋지? 이 얘기를 구글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른 회사들도 하는 생각이 그러면 구글이 만약에 이 TPU를 좀 더 엔비디아보다 싼 가격에 팔아주면은 우리 비용 줄일 수 있겠는데 그렇지. 라는 생각이 대폭 나왔고 그 다음 바로 나온 얘기가 메타가 그래서 구글한테 내놔 내 돈을 가져가고 빨리 내놔 이런 얘기를 해서 2027년부터 아마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이전에 독점적으로 아주 비싼 칩을 영업 이익률 70% 나오는 아주 비싼 칩을 팔던 엔비디아를 넘어서서 다른 경쟁자가 제품 경쟁을 시작해 주면은 네. 앞으로 AI 투자 비용이 꽤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기업들이 안 비싼 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 시즌이 아직 온 건 아니지만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1월 말 정도 돼야 4분기 실적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 앞서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이슈가 나왔고 그게 조금 더 연말에 랠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군요. 우리는 그동안 TPU가 뭐야, GPU가 뭐야, 어디에 쓰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가격 부담을 낮춰주면서 주가에. 근데 또 미국 주식 시장에 비해서 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면은 3,800, 3,900선으로 좀 이렇게 한 단계 낮아졌어요. 예. 이게 그 4,000이 또 다시 오르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앞으로는 좀 이게 그래도 12월이니까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이게 나스닥 차트는 빠졌다가 거의 다 회복해서 네. 곧 12월 중에 전고점 넘겨도 이상하지 않은데 같은 느낌인데 코스피 차트는 보면 딱 떨어진 다음에 기고 못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기본적으로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뭐 AI 버블론 우려가 줄어드는 부분이나 아니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좀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는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도 공통적으로 받는 요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조금 더 눌리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 대비 한국 코스피가 조금 환율 부담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코스닥으로의 수급 이탈이 오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조금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환율 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환율이 높은 게 한국 코스피 이제 악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주는데요. 환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가면 수출 기업들은 돈을 잘 벌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요. 반면에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을 살 때로 보면은 이게 환차손이 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일 때 외국인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요. 만약에 이게 1,300원을 갔을 때 팔고 돌아가면 이때는 환차익이 나고요. 네. 반면에 1,5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주식을 팔게 되면은 환차손이 나죠. 네. 그러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갈 거로 생각될 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제일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한 1,400원 중반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체로 볼 때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해서 비싼 것 같기는 그러니까 좀 낮은 것 같기는 한데 많이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기업들도 돈을 벌어 오더라도 한국에 투자 안 하고 다 해외 투자로 다시 늘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돈이 생기면은 다 증권사서 달려가서 나스닥 ETF를 네. 사죠. 이런 엔비디아를 사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있으면 해외 주식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이 좀 더디지 않느냐. 물론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훨씬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긴 해요. 결국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좀 속도 조절을 만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얘기도 해보죠. 수급 이탈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코스닥은 진짜 잘 가요. 내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활성화 방안 내놓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코스피 팔고 코스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내에서의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란 거는 수급이 개인이든 기관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코스닥 시장의 속성을 보면요. 코스닥은 코스피랑 사실은 주가 수익률 자체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네. 순간순간 보면 아닌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비슷하게 갑니다. 한 10년치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요. 그런데 변동성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맞아요. 좋고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좋은 투자 전략이 뭐였냐면은 상당히 그 코스피보다 안 좋아져 있을 때 묻어두고 한 1년 이상 놔두면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난 10년간의 공식이었는데 네. 지금 그게 좀 깨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내내 계속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은 끝났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꽤 많이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10년 내 봤을 때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뒤처진 정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제일 나빴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얘기가 나오니 가격은 싸고 뒤처져 있고 과거 공식대로라면 이 구간에서 사면은 반드시 항상 수익을 좋게 내줬는데 심지어 정부도 도와준다.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특히나 개인도 그렇지만은 기관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최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주춤주춤 썩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국내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니 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코스닥을 지금 들어가 두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이제 12월이거든요. 한 달 남았어요. 연말연시 투자 전략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까요? 예, 연말 산타랠리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일단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은 조금 유의미하게 상승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까지를 최근에 이제 같이 고려를 하면은 네. 주식으로 따지면 AI와 더불어서 바이오주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배당 기준일이 이제 연말이 아니라 2월 말에서 3월로 많이 포진해 있는데 네, 네. 옮겨갔는데 네. 그런 주식들이 보통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한 두세 달 전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빠르면 지금부터 조금 늦게 보면은 내년 한 1월 중 정도부터는 배당주들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상무님 산타 어디쯤 오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지나기 전에 오셔야 될 텐데 우리 집만 안 오실까 걱정이라고 그런 말씀해 주셨네요. 조금 기대해봐도 코스닥 중심으로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동희님께서 어뉴스에서 블랙아웃 피리어드 얘기해드렸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블랙아웃 이런 얘기 어방목 아니면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방목 필청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조동희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필청이에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듣겠어요. 들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제일 쉽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박우희님 친구 소개로 방과후 목돈연구소 듣는데요. 제가 경력 단절이었다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어방목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체험학습 가서 글도 남겨보네요. 박우희님 저도 경력 단절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있어야죠.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박희정님께서 이분 뱃속에 아가 있는 분인데 저번에 인밍아웃 하셨던 분인데 지난 주말에 드디어 겨울 대행사 김장을 하셨다고. 저는 사실 한 게 없는데 홀몸이 아닌 상태라 그런지 유난히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앉아 있기도 힘드셨을 텐데 저도 지난주에 김장했는데 절인 배추도 사고 속도 주문했는데 속은 이번 주에 도착하도록 주문을 해놓고 절인 배추는 지난주 금요일에 도착하게 해놓은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지난주에 도착한 절인 배추가 제가 2번 눌러서 20kg가 왔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예, 급하게 새벽에 오는 배송으로 해서 속을 급히 사서 채워 넣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눈물이 나요. 혹시 김치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 도시가 방글라데시 다카, 일본의 도쿄를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UN 경제사회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시의 인구는 무려 4,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 기능 일부를 이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와 높은 출생률 때문에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퀴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하노이, 2번 자카르타, 3번 베이징.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소장님 요즘 방영 중인 SBS 드라마 키스는 괜히해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항상 로비에서 열심히 그 전광판을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무 재밌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숨어서 본다. 네, 그런 맞아요. 소문이 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여주인공 안은진 배우님이 이제 출연하시는데 네. 여기 회사가 특이하게 유부녀만 채용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싱글인데 이력서를 허위 조작해서 유부녀로 신분을 속여서 입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은 이 내용에 착안을 해서 위장 취업, 문서 위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드라마니까 재미로 우리가 보고 넘길 수는 있는데 만약에 현실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드라마에서는 뭐 로맨틱 코미디로 그려지고 있지만 현실 법으로 보면 이 죄명이 우르르 붙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드라마를 드라마로 보지 못하는 슬픈 직업이거든요, 제가. 우선 내용을 거짓으로 채운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속인 거잖아요. 네. 채용 업무를 속인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 업무가 방해된 것이기 때문에 아하.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채용 공고나 직무 특성상 학력이나 경력이 아주 중요한 직책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사람을 뽑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졸업증명서,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 자체를 위조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사람 문서를 베껴서 만든다면 이야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나 국공립대 졸업증명서나 신분증, 면허증 같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조작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되고 이야. 또 사립대 졸업증명서나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만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회사나 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위조문서 행사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에서 공문서, 사문서, 위조, 변조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얼핏 듣기에는 뭔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서 위조가 정확히 뭐고 공문서, 사문서 이런 건 어떻게 나뉘는지 좀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원래 없던 문서를 마치 특정 사람이 작성한 진짜 있는 문서처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하. 위조고요. 변조는 원래 제대로 있는 문서를 내용만 살짝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 자체를 포토샵으로 처음부터 새로 그려 만든 것은 위조. 네. 실제 있는 증명서에 뭐 졸업 연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성적증명서에 성적을 좀 올려서 바꾼다든지 이런 건 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문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무를 위해서 작성한 문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 등본, 네. 국공립대 졸업증명서, 운전면허증, 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공무원 합격증, 각종 국가 자격증 등이 다 이 공문서에 해당이 되고요. 네. 사문서는 민간에서 작성되는 뭐 계약서, 사립대 졸업증명서, 회사의 경력증명서, 영수증, 각종 확인서 이런 것들을 위조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이 형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공문서는 위조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문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네. 공문서가 더 공적 신뢰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형량도 더 무겁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징역밖에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실제 현실에서도 이 위조 문서 아예 새로 이렇게 막 만드는 거 이걸로 취업이며 유학이며 승진이며 시도하는 사례가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네, 요즘 워낙 이게 좀 뭐 포토샵이나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시도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2022년 10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발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위터 같은 그 당시에는 트위터였던 것 같아요. SNS에 졸업증, 증명서, 뭐 성적표, 자격증을 위조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몰래 올려서 손님을 모은 다음에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돈을 보내서 문서를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문서가 대학 학위증, 성적증명서, 외국어 성적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12종류의 문서들을 만들었고요. 총 6천만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 한 건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90만 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 스티커까지 붙은 국내 유명대 졸업증도 190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하니까 아주 정교한 그런 문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한국인 피의자 90명이 문서 위조를 해달라라고 의뢰한 손님이었고 네. 그 중에 24명은 실제로 취업, 유학, 직장 내에 이걸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허위 문서를 기업에 제출해서 업무 방해를 한 사례가 19건, 그리고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례가 2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해외 음대 석사 학위를 위조해서 외국 음대 박사과정에 합격을 한다든지 뭐 허위 박사 학위증을 제약회사에 제출해서 취업을 하거나 언론사 취업에 뭐 위조 졸업 성적 증명서를 쓴 경우도 실제로 적발이 됐고요. 그 밖에도 공공기관 취업 승진에 이용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 행사죄와 업무 방해죄까지 모두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90명이 문서 위조를 의뢰했는데 24명이 실제로 활용을 했다. 그럼 나머지 66명은 그냥 위조 문서를 가지고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돼요? 아무래도 의뢰를 해놓고는 좀 실제로 사용하려니까 좀 무서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위조하고 변조한 자체만으로도 형식상 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나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했느냐가 핵심이지 실제로 어디다가 제출을 했는지까지는 필수 요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졸업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집에만 놔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발각이 되면 이게 향후에 써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에서는 뭐 실제로 취업, 유학, 승진 등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출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가시형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다든지 만들어 놓고 무서워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다면 양형에서 가볍게 취급되거나 뭐 처벌을 안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일부는 부모님한테 보여주려고 좀 허위 공무원 합격증을 만든 경우도 있었고 또 친구한테 그냥 허세 부리려고 가짜 대학 증명서를 만든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처벌 수위가 매우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괜찮다라고 보실 건 아니고 다만 그렇죠. 이제 사용한 경우보다는 좀 적게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해도 그게 또 나중에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이 학력 위조 행위를 하면 보통은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공직선거에 이제 활용이 되는 경우인데요. 네. 공직선거에서 만약 후보자가 학력을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별도로 성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학력, 인적사항에 대해서 연설, 방송, 인쇄물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만약에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뭐 허위 학력을 공표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선거 자체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엄격하게 보고 별도의 이제 처벌 규정까지 있는 거죠. 그 밖에 일반인들이 취업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졸업, 뭐 대학원 수료 이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가벼운 경우에는 좀 약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네. 채용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업무 방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동행사죄까지도 모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모두 아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네, 이게 보통은 집행유예나 뭐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립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아예 위조를 해서 결국은 징역 6개월까지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원래는 본인은 전문대 중퇴 학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알게 된 위조 업체에 70만 원을 주고 국립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를 했습니다. 이게 사립대를 하셨으면 조금 낮았을 텐데 국립대를 하셔가지고 이게 공문서 위조죄가 적용이 됐고요. 이 문서를 바탕으로 마치 자기가 4년제 국립대를 졸업한 것처럼 꾸며서 취업을 시도한 점이 문제가 됐는데 법원은 이 단순 과장한 수준을 넘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만들어서 공문서를 변조했고
또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점을 종합해서 실형, 징역 6개월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어차피 뭐 나중에 내가 잘 들어간 다음에 일을 잘해서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간겹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다. 특히나 공문서는 건드리시는 순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게 올라간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거 실제로도 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뭐 그런 이력까지 다 정말 최고의 스펙으로 이렇게 만든 허위 조작 사건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A 씨라는 사람이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이제 여러 회사를 조금 다녔던 짧은 경력만 있는 상태였는데 네. 본인 이력서에 그 대원외고,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한국토지공사, TG3보 등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건축기사 1급 자격증까지 있다. 완전한 엄청 높은 스펙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 덕분에 중소기업 B사의 경영기획팀 차장으로 바로 입사를 했고요. 경력직으로. 그리고 1년 4개월 만에 상무가 됐고 또 B사가 세운 다른 회사 C사에 또 임원까지 맡게 됐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이런 고급 인력이 올 리가 없는데 이게 이력서가 너무 대단해서 믿고 뽑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일만 잘했으면 어쩌면 안 들켰을 수도 있는데 횡령 배임 행위까지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학력, 경력, 자격증, 가족관계 모든 것이 허위라는 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졸업증명서는 이미 PC방에서 포토샵으로 이제 위조를 해서 USB에 저장을 해두고 여러 회사의 입사에 사용한 정황도 발견이 됐고요. 다른 회사의 경력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위조해서 제출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들통나면 나중에 회사가 해고나 채용 취소를 법적으로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의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 입장은 기본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징계 해고나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허위 경력 기재 자체가 정직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다라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뭐 이력서,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는 징계해고 사유라고 보통은 취업 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회사라면은 이게 허위 기재한 이런 사람을 알고는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뭐 무조건 허위를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부당하게 보는 판례도 있어요? 네네네. 대표적인 예가 뭐 단순 업무 같은 게 있어요. 뭐 네. 창고 관리원 같은 그런 직위를 채용을 하면서 채용 공고에 학력, 경력 무관이라고 적어놓은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이력서에 뭐 실제 학력, 경력을 정확히 적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 수행과는 이 학력, 경력이 별로 관련이 없고 실제 채용 당시에도 회사도 그 부분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뽑은 경우였어요. 법원은 이 정도 허위 기재만으로는 사실은 근로계약을 끊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보고 해고를 부당하다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는 정말 잘 보이게끔 이제 써야 되니까 약간 뻥튀기가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제 뭐 인턴 일을 했는데 정말 전반에 뭐 적극적인 업무를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팀원으로 한 것처럼 된다든지 약간 좀 뻥튀기한 경우 아니면 졸업증명서나 그런 경우에는 증명서 같은 거를 위조한 경우랑은 좀 처벌이나 이런 게 달라요? 네, 이게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내가 나를 소개하는 내가 쓴 문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 만든 어떤 증명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통상은 뭐 사문서 위조죄로 보진 않습니다. 내가 만든 서류니까요. 대신 그 허위 내용이 회사의 채용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로 너무 뻥튀기를 심하겠다라는 경우는 말씀드렸던 업무방해죄 그리고 나중에 뭐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해고가 되거나 이런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입사했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그러면 당신 그동안에 준 월급 다 토해내세요 하고 나서 이제 청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개념이 되는 건데요. 네. 이제 허위 학력 경영 때문에
회사가 어떤 손해를 받는지를 회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학력 때문에 이렇게 연봉 자체를 어느 정도 완전히 높여받았다든지 또는 뭐 채용이나 교육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이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학력을 바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명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보통은 형사 고소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실형이나 뭐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요청해 오게 되잖아요. 네. 반성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의금 쪽으로 받았던 월급의 몇 % 정도를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런 경우로 합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 연봉을 높게 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은 당연히 책임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의 취업이나 유학이나 뭐 불법 입국 관련해가지고 아예 문서 위조를 해서 뭔가 피해를 본 그런 사건들도 좀 있던데. 네, 2024년 10월에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사건인데요. 파키스탄인을 상대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기업 초청 비자를 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했냐면 초청장이나 공증서 같은 거를 위조로 만들어서 네. 국제우편으로 이제 보내고 대포폰 번호를 거기다 적어 놓으면 그 제외 공간의 확인 전화를 그 대포폰으로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그 회사 맞습니다라고 확인해서 이제 입국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문서 위조,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함께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불법 입국한 사람들도 처벌되거나 추방 대상이 됩니다. 이게 토익 이런 거는 사실 모두가 다 내야 되는 성적이기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위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짜 위조 시도가 꾸준히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해당 시험 개최하는 YBM 측에서는 성적표에 아예 QR코드를 넣어줘서 이 QR에 들어가면 발급번호 그리고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적발되면 단순히 불합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던데. 네, 이게 아예 앞으로 한 4년간 응시 자격이 아. 없어요. 그럼 토익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업무 방해죄까지 당연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점수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뭔가 학력, 경력을 좀 위조하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끼는 분들에게 한마디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 위조한 어떤 문서나 허위 학력 경력으로 얻은 이득은 잠깐이고 들통났을 때의 대가는 너무 길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행위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UN 보고서 기준 인구가 4,200만 명에 달해 방글라데시의 다카와 일본의 도쿄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이자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자카르타입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정답 맞춰주신 8488님 그리고 매일매일 잘 듣고 계신다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2480님 그리고 12월 첫날 야근 당첨되셨다는 천생연분님까지 모두 12월 첫날 힘내시라고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